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문제적 인물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2번 김윤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2번 김윤입니다. 예. 사실은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 중에 네. 가장 많은 관심을 지금 끌고 다니시는 게 아니냐.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도 네, 어느 정도 나와야 당선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퍼센트예요? 저까지 당선되려면 24%는 24%? 최소한 나와야 되고요. 네. 그런 상황이네요. 네. 자, 여러분 김윤 후보 현 서울의대 교수시고요. 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님이셨고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2번이십니다. 자, 의사 증원 관련해서도 가장 주목받는 후보가 아니냐. 네. 지금 이슈를 몰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오늘 근데 이제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네. 이슈를 몰고 다니는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제 다는 아니고 언론 헤드라인 잠깐 볼게요. 네. 병원 약사회 김윤 민주부와 정책 협약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민주비례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의료 공약 발표. 아, 언론 근데 헤드라인 악의적이네요. 의정 갈등 반사 이익 노림수 이렇게. 네. 훌륭하다. 그다음에 보건 의료인이 행복해야 환자가 건강해집니다라고 지금 이제 보건 의료 인력의 행복에 관련된 공약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윤 의사가 그다음 이거였어요? 그다음 거 보여줘야지. 네, 다음 거일 것 같습니다. 의사가 법적 권한 독점했다 개선돼야. 그래서 의사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의사. 자, 다음 거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책협약. 그러니까 네. 아주 소위 말하면 광폭 행보를 하고 계시는 후보님이시고요. 네. 네. 자,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엄청난 논란이 지금. 네, 오늘 한 정책 공약 발표. 의사분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네. 참. 아니 그 의사들 싫어하라고 일부러 저런 것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맞죠. 큰 네. 틀에서 보면 더 행복한 네, 일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보건의료 인력이 협력해서 좋은 환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좀 의사들에게는 불편한 진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좀 듣기 싫은 공약을 계속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 의료 관리학 네.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의료 정책이고요. 그러니까 의과대학에서는 의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학이 환자를 진료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려면 그 사이에 이제 의료제도, 의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환자들에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 말하자면 아까 본인의 이력 중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같은 것들이 다 의료행정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진료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아까 말한 정책들도 실제로 의사들이 행복해져야 환자가 행복하다는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체 시스템이라는 결국 의사도 대한민국의 의료의 전체 시스템의 부속이니까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의대 증원 문제, 의사 증원 문제죠, 결국엔. 근데 윤석열이 전공의들과 만났었잖아요, 며칠 네. 전에. 근데 덕고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왜 덕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고집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이제 그 갈등이 커지고 전공의 파업 돌아오지 않고 교수들까지 사표 내겠다고 하니까 이제 전공의들하고 만났는데 준비된 만남이 아니고 정부는 정부 입장, 전공의들은 전공의 입장을 그냥 고수하면서 만났으니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셈이 됐고 그렇게 입장차만 확인한 모임에 간 전공의 대표는 그 내부로부터 탄핵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 오히려 전공의 지도부가 그 내부에서 분열되고 사라질 위기가 생기니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에 상대방이 없어지면 문제가 더 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밀어붙이다 준비되지 않은 만남 때문에 사태가 더욱 꼬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속보로 나온 게 있었죠. 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검토하겠다. 네.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물러서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좀 전에 속보가 하나 또 나왔어요. 뭐야? 유예안 검토한 적 없다고. 진짜? 네. 보건복지부가 8일날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도요? 근데 조금 속보로 방금 전에 나온 거예요. 방금 전에 나온 건데 5시 16분에 나왔습니다. 1년 유예안 향후 검토 계획 없다. 뭐 여기까지 보셨을 때 후보님께서 보시면 어떤 상황이라고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 보건복지부의 입장, 국민의힘의 입장이 무언가 잘 정리되고 조율되면서 현재의 의사 파업 국면에 대처하는 게 아니고 약간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된 대응이 안 이루어지면서 이제 파업이 장기화되고 반감이 길어지고 국민들이 의료 체계의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데 그에 대응할 적절한 해법을 못 찾으니까 대응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위 이제 음모론이 하나 있었죠. 네. 총선용이었다. 세게 밀어붙여가지고 의사들 파업하게 만들고 의사 욕하게 만드는데 해결사 윤석열 나타난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의사들을 너무 자극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총선 끝날 때까지 사태의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1년 유예하겠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지금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 윤석열 표 소위 의료 개혁이라는 게 실현 불가능한 쪽으로 가는 느낌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거는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한 의대 증원은 우리나라의 의사가 부족하니 의과대학 정원은 늘렸어야 했는데 그 올바른 일을 총선 국면에 이용하면서 그 대응이 탄력적이지 못했고 결국 의사들의 과도한 반발을 불러오면서 과도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이게 스텝이 꼬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후보님은 지금 이번에 의사 증원, 네. 다른 말로는 이제 의대 증원이죠. 네.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본인이 이제 하셨을 때는. 네. 우리나라의 부족한 의사 수를 따지면 정부가 이제 2,000명을 5년 동안 늘려서 10,000명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 연구팀이 계산한 부족한 의사의 숫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족한 지역, 부족한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대 증원보다 의료 개혁이 더 중요한데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총선용으로 고집하면서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슈는 오히려 현재 실종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봤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를 끌고는 나왔는데 이 2,000명의 어떤 근거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어떤 식으로 2,000명을 증가시키겠다 혹은 뭐 예를 들어서 2,000명씩 뭐 10년을 했는데 뭐 네. 의사가 충분해져서 약간씩 줄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 같은 게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예, 그런 계획까지는 발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의사의 수요 추계를 해보면 2050년 이후에는 의사 수요가 줄어들 거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10년의 의과대학과 전공의 수련 기간을 포함하면 2040년 정도의 수요를 봐가면서 의대 정원을 조절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게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5년 계획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인 접근을 했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 개혁이라는 점이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스템이 갖춰진 다음에 그렇습니다. 의사 수를 증원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게 뭐 선후행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보완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없이 지금 네. 무조건 의사 숫자만 어떻게든 막아 놓으면 뭐 급한 분은
끌 수 있을 거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심각한 문제라는 거잖아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기 전에 한 주 전에 소위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고 하는 걸 내놨습니다. 그래서 의사 수를 늘리면서 지역 의료 필수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대안을 내놨는데 사실은 그 의사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그보다 훨씬 전에 그 정책을 내놨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랬으면 지금보다 의사들이 훨씬 더 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정책에 덜 반발했을 거라는 가능성. 또 그때 내놓은 정책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그런 입체적이고 정교한 정책이 아니어서 더더군다나 정부가 의사만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더 많이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필수 의료 패키지를 좀 봤는데 필수 네. 의료 패키지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안하고 보면 상호 충돌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반 의사들이 개업을 해서 진료하는 걸 막겠다라는 취지인데 그러려면 의사 숫자를 늘리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을 더 확충이 돼줘야 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필수 오히려 네. 의사 숫자는 늘었는데 의사 숫자를 개업은 못하고 수련받을 수 있는 장소는 부족이니 이게 모순 관계까지 생기는 부분이 네, 있어가지고 뭐 대표적인 예가 그러니까 충북대 정원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300명. 네, 뭐 200명으로 맞췄는데 이제 원래 정원이 뭐 40명, 50명 이런 정도밖에 안 됐으니 뭐 그 숫자를 다 지금 규모의 충북대 병원에서 다 수련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비판을 정부가 안 받으려고 했으면 대학병원 중심의 수련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수련, 중소병원에서의 수련을 같이 그 수련 제도를 개편하는 정책을 내놓고 그걸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 정책에서 간과되거나 아니면 아주 그 간결하게 그냥 언급만 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총선용 졸속 정책 추진 정책. 이렇게 보면 맞죠. 네, 그런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의사는 개인이 사인이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에 굉장히 필수한 인력인데 네. 요거를 갑자기 어떤 준비도 없이 갑자기 총선 앞에 두고 2,000명 그리고 실제로 저번에 담화했었잖아요. 거기 보면 뉘앙스가 뭐가 있냐면 니들 밥그릇 싸움이야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예. 행간으로 나와요. 그러면 의사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의사들도 나름대로 사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목숨 살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야, 근데 예전에는 그 의대 정원 관련해서 네, 훨씬 많은 숫자를 주장하신 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뀌신 이유가 뭐예요? 바뀐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이제 강조점이 달라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우리나라엔 의사가 안 부족해. 라고 주장을 하니 실제로 우리나라의 부족한 의사 수는 저희 연구에서 추정하기로는 2050년까지 한 6만 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이야기한 정원보다 사실은 더 많이 정원을 늘려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늘려 나갈 거냐 하는 것은 또 방법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때도 제가 같이 말씀드렸던 것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료 개혁이다.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첫째 숫자에 집착하지 말자. 두 번째는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장기간에 걸쳐서 인력을 늘리고 의료 제도를 개혁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영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제 이제 친구들 만나고 의사 친구들 만나고 영업을 하면서 이제 네. 이야기를 많이 듣죠. 네. 아 윤석열 2,000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3번을 찍냐 이 이야기 실제로 제가 많이 네. 들어요. 아니, 거기는 더 많이 늘리자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네. 교수님이 그러니까 후보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4,000명이라는 건 그냥 학문적으로 그냥 봤을 때 이 정도 숫자가 부족한 거고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냐 사실 그렇습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별개의 거죠. 문제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논란이 됐던 PA 간호사라고 하는 예,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의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제 하고 있는 간호사인데요. 그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PA 간호사 제도를 잘 발전시키면 전체 의사 인력의 한 15%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사 수가 20만 명이다라고 하면 PA 제도를 잘 활용하면 3만 명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의대 정원 의사의 숫자의 문제와 의료 정책의 문제가 밀접하게 서로 연관돼서 논의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간호사가 하면 불법이니 아니니 이런 논란까지 있는 건데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간호사법만 잘 정비가 되죠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큰 규모의 수술을 한다면 의사가 4명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면 PA법이 잘 정비가 되면 의사 2명 들어가고 PA 2명이 들어가서 충분히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제도가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PA가 불법이니 아니니 하는 순간 뭐 불법이 의사도 부담이고 사실 그거는 간호사도 부담이고 다 부담이고. 그런 것들이군요. 네. 그 저번에 의사들 파업할 때 나왔던 이야기가 네. 사실은 주사도 의사가 직접 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맥 주사 같은 건 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의사가 더 이렇게 풀 수 있군요. 그러니까 숫자 따로 의료 제도 따로 이렇게 논의하면 안 되고 숫자와 제도 개혁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역시 김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2번입니다. 여러분 네. 기억하십시오.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네덜란드식 의사 추첨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뭐예요? 의사를 추첨해서 뽑아요? 네, 의과대학 학생을 선발할 때 네덜란드에서는 전체 학생의 한 절반 정도를 추첨제로 뽑습니다. 추첨제로 뽑는 이유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의사가 돼야 환자를 더 잘 진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적으로만 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는 게 훌륭한 의사를 뽑는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의사들의 주장이긴 한데 심지어 그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경쟁률이 가장 치열한 미국에서도 다양한 인종적 배경,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 의대생의 한 80%가 상위 10%, 20% 그렇죠. 경제적 배경 출신인데 미국은 상위 20% 출신이 전체 의과대학생의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뽑을 때 성적만 가지고 뽑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뽑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역시 의사분이 국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가 느껴지네요. 우리가 네. 사람들 모르잖아요, 이런 거를. 그래서 그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하면 예를 들어서 백인이 아닌 의사가 백인이 아닌 환자를 진료할 때 훨씬 더 유대감이 좋고 치료 효과가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어떤 선택의 자유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냅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양극화거든요. 네. 사회적 양극화에 가까워지는 네. 거고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나왔던 이야기가 나머지 과학 쪽에 이제 갈 학생들이 없어지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네. 추첨해가지고 사실상 반강제에 가깝게 너 의대 가 공부 못해도 되니까 훌륭한데? 반강제는 아니고 반강제는 지원하는 아니고 지원을 사람 하는 중에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학생들 중에 추첨을 해서 의대생을 선발하는데 예를 들면 성적 하위권에 있는 학생은 한 번의 추첨 기회. 예. 성적 상위권에 있는 학생은 5번의 추첨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성적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배려를 해서 그 지원한 학생들 중에 그래도 내가 뭐 성적은 안 좋지만 난 가서 열심히 공부할 거야 이런 학생들이 있으니 실제로 교육을 해보면 그 들어갈 때 원래 성적이 안 좋았던 학생들 중에 일부 탈락률이 높기는 하지만 상위권 학생에 비해서 그렇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위권 학생이 거의 100% 의대를 졸업한다고 하면 하위권 학생은 한 90% 졸업하는 정도. 저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의대 공부라는 게 너무 천재들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구멍을 이렇게 좁혀놓고 여기에다가 사람들을 쑤셔 놓다 보니까 소수의 천재들만 하는 학문이 돼버렸는데 사실 의대 공부를 접해보고 법대 공부를 접해본 제 입장에서는 의대 공부 천재가만 해야 되는 공부는 아니거든요. 정말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대 공부예요. 천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좀 다양한 사람들한테 의사가 될 수 있는 좀 접근권을 주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그러네요.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왜 그 문재인 정부 때 지역사회 추첨제로 의사를 뽑는다고 했을 때 네. 굉장히 반발이 심했잖아요. 네, 지역의사제. 그렇다면 그 반발을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네, 문제가 네, 좀 남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특히 이제 의사들의 주장은 상위 1% 학생들을 뽑아서 의사를 시켜야 국민들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추첨제를 도입한 네덜란드의 의료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네이처라고 하는 그 의학 전문지에서 전 세계 100대 병원을 꼽는데요. 그 아래는 네덜란드의 병원은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병원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결국 그 성적 좋은 학생을 뽑는 게 그 나라의 의료 수준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어떻게 하고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그러네요. 만드느냐가 그 나라의 의료 수준을 결정하는 거다. 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총선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고 네. 총선 전에 이거 해결하는 것도 난망해 보이고 네. 그러면 이제 총선 끝나고 어떻게 하자. 이재명 대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이거 이제 야당도 뭔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한번 얼굴 맞대고 한번 해보자. 이를테면 지금 김윤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의료개혁 사자 협의체 이거 만들어 주장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국민이 참여하고 국회가 참여해서 정부와 의료계가 밀실해서 정치적으로 뭐 의대 정원 또는 의료 정책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과 국회가 참여한 장에서 투명한 공론의 장에서 장기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10년의 의료 개혁 로드맵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합의해서 사인을 하면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그 로드맵에 따라서 의료 시스템을 개혁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의사들이 걱정하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지키지 않을 거다. 또 정부 바뀌면 정책이 달라질 거다. 이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밀실 합의를 방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개혁 정책이라고 하는 청사진을 만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일 것 네, 같아요. 같은 맥락인 것을 이해합니다. 국민 의료계 정당 정부가 사자 협의를 해가서 여기 이런 과정들이 많았던 게요. 윤석열 정권이 정말 참 바보 같은 게 작년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킬러 문항 배제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교육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여야 할 거 없이 국민들 모여가지고 이걸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자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킬러 문항 없어요. 알고 봤더니 킬러 문항 없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더 늘었죠. 똑같은 이름만 상황이잖아요 바뀌었지. 지금. 네. 의료 개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정원이 2,000명이 되고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정책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개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의료 개혁을 해 나가자. 예. 그게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대규모 개혁이 가능한 방법이기도 하다. 야, 왜 이걸 안 할까? 난 되게 이상한데. 근데 이제 그 후보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 필수 의료 책임제 네. 아까 약간 언급이 됐습니다만 네. 이것도 뭘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 목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사들을 보내도록 하고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부족한 진료 과목의 의사를 늘리는 게 목적이니까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받은 대학들이 그 전국에 소위 의료 취약지라고 하는 곳에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그 의료 이용의 생활권으로 나누면 한 60개 정도로 나누어지는데요. 그중에 34개의 진료권, 인구로 치면 전 국민 4명 중 1명이 현재 의료 취약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이번에 건국대 의대 정원을 늘려줬는데 그 건국대 의대 정원을 그냥 무작정 늘려주면 그 정원이 어디로 갈 거냐면 서울에 있는 건국대 병원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건국대 병원이 충주 지역
제천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져라. 그러면 그 지역에 응급실 뺑뺑이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그 지역의 중환자가 서울로 얼마나 가는지 이런 걸 평가해서 그 건국대병원이 충주 지역, 제천 지역의 의료를 제대로 책임지는지를 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정원 회수하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과 투자도 정부가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담고 있죠. 야, 김윤 후보가 국회 들어가시면 이런 TF가 바로 만들어지겠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이미 이제 그 더불어민주연합 안에 의료개혁 TF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공약, 지역 필수 의료를 포함한 공약을 발표했고, 이제 제가 국회에 가게 되면 민주당과 함께 보건의료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이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거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2,000명 증원으로 지금까지 지금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막 엉망인데 지금 그렇죠. 수습 기미가 안 보이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상황이 되면 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거부권하면 재통과시키고 할 수 있다. 하면 되죠.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네. 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네. 이거 이 민주당이 공약이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총선 공약이기도 네, 합니다. 네. 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제 민주당 공약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 정부도 그 간병비 문제에 대해서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하면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한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공갈빵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면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 사업을 이 정권 말인 2027년 2월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임기 마치기 몇 달 전까지 시범 사업만 하다가 다음 정부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거거든요. 너무하네. 예. 그런데 2년 반 동안 시범 사업을 해야 될 만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라는 게 복잡한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수, 간호사 수를 정해서 요양병원이 어떤 인력 기준을 가지고 환자들을 간병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요양병원 수가만 정하면 되는 문제라서 시범 사업 한 1년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사실 이거는 지금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급여화는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헌법소원을 가 있어요. 네, 헌법소원가에 네. 제가 책임 변호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책임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책임 의사이기도 하고. 담당 변호사인데요. 네. 잠깐 요양병원 원장 한 적도 있죠. 그렇죠, 옛날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법적으로는 근거가 갖춰져 있는데 네.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안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입법적으로도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그런 부분 어떻게 좀 향후에 그 국회가 하는 기능은 단지 이제 법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 질의 등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을 등을 떠밀어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이나 총리나 대통령으로부터 답변을 받아내고 굳이 합리적인 답변을 낼 수 없다고 하면 국회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냥 대통령령 부분을 없애버리고 법으로 정해버릴 수도 네, 있겠죠. 그럴 수도 예.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대통령령을 못하게 법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예 법으로 찍어버리면 되니까. 네. 이거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저게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사실은 노인들을 모시는 소위 4050을 위한 정책이다 더.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게 민주당이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는 이거 꼭 실현돼야 된다. 네. 지금 이 간병비가 뭐 보통 뭐 어떤 한 분 계시면은 한 달에 한 3,400씩 들어가면서 네. 일반적으로 서민이 아주 옥죄는 것 중에 하나다. 네. 이게 아마 그 전에 민주당이 그 문재인 정부 때 치매 국가 책임제랑 좀 같은 네.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근데 그런데 이제 동시에 고려해야 될 점은 이제 요양병원 간병비만 급여화하면 그 노인분들이 요양병원에 갔을 때 진료비 부담은 줄어들지만 사실은 노인분들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첫 번째.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요양원, 요양병원 가야 되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요양병원에 가서도 질 좋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세운 공약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들어있지만 동시에 재가급여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에서 노인들이 집에서 살고 싶어 할
하실 때 요양보호사의 돌봄 시간을 지금 현재 4시간인데 그걸 뭐 8시간까지 늘려주고 방문 간호, 뭐 방문 진료 이런 것들을 다 받게 해주는 그런 그 재가 공약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야, 김윤 후보님은요 머릿속에 뭔가 이 컨텐츠가 착착착착 나오는 느낌이에요. 네, 비례 감사합니다. 12번. 네, 몇 감사합니다. 퍼센트라고요? 24%. 네. 24%. 지금보다 한 5%는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지금 저 김윤 후보를 보내시려면 여러분들이 아직 투표 안 하신 분이 전 국민 중에 70%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궁금한 거 다 여쭤볼게요. 네. 지금 모든 보건의료 직종에 전문 자격을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저건 그렇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예를 들면 간호사, 뭐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이런 인력들이 그 한 개의 자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1급, 2급 이렇게 고급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고급 자격을 따면 훨씬 더 전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고급 자격 제도들이 없으니까 이제 병원은 그 경력자들을 안 뽑으려고 하고 경력자들이 병원에 없으니까 국민들은 좋은 의료 서비스를 못 받고 그런 경력자들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업무들이 다 그냥 의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근데 실제로는 의사가 안 하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국민들은 좋은 의료 서비스를 못 받고 그 여러 보건의료 인력들은 자기 경력 발전을 못 하는 그런 경력 발전의 경로가 막혀 있는 게 문제입니다. 후보님은 보니까요 의사시고 서울대 의대 교수신데 왜 의사들이 싫어하는지 느낌을 알겠어요. 뭐냐면 의사들이 다 쥐고 있어야 돼 이렇게. 네. 근데 나눠줘라. 네. 그리고 나머지 의료인들도 좀 뭔가 복지라든지 어떤 그 수준을 좀 더 올려갖고 나눠야 실제 의료 서비스가 좋아진다 했는데 의사가 다 갖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실 여기도 죄송합니다. 제가 네. 사실 여기 들어오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의사들 기존의 의사들하고 워낙 좀 약간 충돌이 좀 있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영향에 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예. 이제 이분이 충분히 언론에서 본인의 생각을 그게 노출시킬 만한 기회가 많지 않아서 설명하시는 게 워낙 이제 제한돼서 4천 명 늘리자고 했대. 무슨 뭐 간호법 뭐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고 했대. 뭐 보건 이렇게 워낙 그렇게 알려져서 좀 반감이 커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의사들도 만족할 만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지금 이야기를 그런 들어보니까. 거예요? 예. 제 생각은 다 같이 더불어 잘 살자입니다. 맞죠, 네. 맞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 자영업자 지원 주장했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렇죠. 네. 사실 의사랑은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 같지만 네. 사실 이런 세상을 볼 줄 아는 의사가 진짜 의사지. 네. 코로나 때 이제 그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는 뭐 그 마지막 오미크론 유행 때를 제외하면 코로나 환자가 뭐 20분의 1, 3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은 그 외국과 가장 비슷했거든요. 높은, 네. 예. 근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거는 방역의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영업자에게 방역의 책임을 떠넘겼으니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당시 이제 재정부 부총리가 정부 예산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러면서 자영업자 지원을 못하겠다 또는 뭐 줄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셔서 그러면 정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면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는 화수분이냐 제가 이제 그런 유명한 얘기를 말씀이죠. 했었죠. 이런 의사도 분도 있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을 좀 낮추고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를 조금 더 많이 보도록 하는 게 저는 적절한 방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를 적극적으로 안 보려고 하니 결국 그 책임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돌아갔는데 그마저도 정부가 재정적으로 자영업자의 손실들을 제대로 메꿔주지 않았고 지원보다는 융자를 많이 해줬고 맞아요. 그 융자의 그 대출을 상환할 기간이 이제 지금 도래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사실 그 문제의 출발은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역 대응, 정부가 그 재정 지원보다는 대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막은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긴급 지원금 25만 원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은 건강보험료를 내긴 하지만 병원 갈 일이 많이 없고요. 아프신 분들 제외하고 나면. 근데 실제로 자영업이나 뭐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세금이 알게 모르게 일반 서민한테 뜯어가는 세금 있잖아요. 소득세, 그러니까 유리지갑이니까. 근데 여기 의사라고 하는 게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김윤 후보 같은 분들이 어떤 이런 멘탈을 갖고 정책을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편적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도 경험했지만 누구한테 지원해야 되고 안 해고를 가려내는 행정적 비용과 그 복잡성을 고려하면 보편적 지원이라고 하는 방식이 훨씬 더 타당한 방식이고 보편적 지원을 하고 그만큼의 재정을 그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기업들로부터 더 걷는 게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 서민들의 여건을 고려하면 더 바람직한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김윤 후보님 보고 의사들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 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냥 기득권 느낌만 있잖아요. 보통 대부분이. 전혀 그렇지가 않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소인은 치병이요, 중인은 치인이요, 대인은 치국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의사들은 병만 고치고 좀 더 뛰어난 의사는 사람을 고치고 거기서 더 큰 의사는 국가를 고친다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보통 의사들은 진통제 주죠. 근데 거기서 좀 더 뛰어난 의사는 할머니 쪼그려 앉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거고 거기서 더 큰 의사는 할머니들이 저 나이 먹고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사회를 고친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사회적 관점에서 의료를 바라봐야 되는 사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많이 저도 나름의 오해가 좀 많이 풀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야. 사실 좋은 의료 체계를 만들면 환자만 행복한 게 아니고 의사도 행복하고 다른 의료인들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대 증원에 의사들이 가장 반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도시의 개원위의 경쟁이 격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대도시의 개원위의 경쟁이 격화되지 않도록 의료 체계를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를 늘리면서 의사들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충분히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김윤 후보께서 국회에 들어가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본인 입장에서? 지금 당장 국민들이 가장 그 힘들게 느끼고 있는 것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대란 같은 지역 의료 필수 의료 붕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대 정원은 늘렸지만 배출되는 데는 10년이 걸리니 그 사이에 의료 제도를 바로잡아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법이 필요한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제대로 정교하게 입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등을 떠밀고 정부가 힘든 일도 하게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민주당이 총선을 압승을 하면 굉장히 많은 게 순식간에 바뀔 거다. 그거는 그런 얘기했거든요. 민주당이 앞으로 총선을 압승하면 굉장히 빨라질 거다. 너무 등치가 커가지고 네. 속도 느린 것 때문에 네. 속 터졌었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의료 개혁에 관련된 거는 김윤 후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저는 그 좋은 전문가가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이 올바른 정책 뭐 속도 빠른 정책,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조언자만 있으면 좋은 전문가만 있으면 민주당이 충분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저는 김윤 후보님에 대해서 뭐 매체를 통해서 잠깐 뵌 적은 있는데 확실하시네요. 최고다. 감사합니다. 네, 24%요? 네, 24%. 네. 24%면 12번인 건 네, 12번이에요.
내일은 또 13번께서 나오시는데 네. 조금씩 올립시다. 네, 26%면 그 경북 TK의 네, 임미애 임미애 후보까지 당선되실 수 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제가 계산이? 임미애 후보님 손을 꼭 잡고 같이 가자고 저희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 70% 가량은 투표를 안 하셨다. 네. 아직도 기회는 많이 남아 있다.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큰 네. 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줘야지. 작은 집보다는 좀 이렇게 면이 좀 서죠.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의대 교수이기도 하지만 선거인랑 후보시니까 앞에 카메라 보시면서 그거 해주세요. 네. 없어 하셔야지. 네. 없어. 예, 대한민국 의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고 의료 개혁을 제대로 할 전문가 저 김윤을 국회로 보내주시면 좋은 정책으로 꼭 국민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24%요. 한 30% 정도까지만 가주면 뭐 더 이상 바랄 건 없겠습니다. 네. 아직 70%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자, 후보님 고생하셨고요. 정말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요. 선수 교체하겠습니다.